put the time small temple inside. 화라산 같은 열정으로 세계 무대에 한국 불교를 알린 일봉 서경보 스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불교 서적이 드물었던 7, 80년대. 스님의 책은 진리를 구하는 젊은 영혼들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세계 불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 법왕청을 꿈꾸고 실현시킨 스님.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왜 이제 해외에 아마 제가 포교사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최고의 선사고 최고의 학자고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자비사상과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보살성. 혼자 하시고 그 몸을 낮추시고 한국 불교 최초로 세계 표계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세계 초대 법왕 서경보 스님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1996년) 서경보 박사로 더 잘 알려진 경보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이 일봉 스님이 2회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던 세계적인 인물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뜻밖의 소식이었다. 다비식장은 추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조문이 이어졌다. 동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하던 세계적인 전법사 서경보 스님의 법신이 연화대로 향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 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통일 기원 시비를 건립한 어른. 유엔의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했던 세계 평화의 실천자. 당신은 철저한 계율로 출세관이 분명했으나 제자되기 원하는 이들은 출세관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경보 스님을 어버이처럼 따랐던 삭발유발 제자 7,500명을 남겨놓고 스님은 연화대의 불꽃으로 사라졌다. 다비식 할직에 경남경찰청에서 일기의 중대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까지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항실을 할까 있고 외국의 기자단이 또 한 300명 오셔가지고 복지회관에 저기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때 여기 했는데 다비식 날 한 4만 명이 여기 운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도로서 교통이 통제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이 나라 밖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유치는 불교계의 수건 사업이었다.
경보 스님은 17차 세계 불교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언론은 스님을 주목했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나 봐요. 세계 고성들과 세계 불교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이 자리에서 그 판차신라계를 주모로 해서 그 오계라는 것은 참 경보 스님은 포교사이면서 승려 외교관이었다. 제가 유엔 정권 대사로 NGO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만 거기 가서도 늘 그걸 떠들고 있어. 세계 평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불교의 불살생주의를 전 세계 인류가 인식이 잘 되면 된다. 또 하나는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야 세계 평화와 세계 불교 단합은 경보 스님의 원력이었다. 이미 14차 세계 불교 대회에서 법왕청 설립을 제안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였다. 근데 원래 성규모 스님은 5개국 말을 하십니다. 5개국 말을 하고 인도에 가면 인도의 말을 해주고 일본 가면 일본 말 해주고 그래요. 설법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는 미국 갔을 때도 역시 미국 말을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는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자국민보다가 이 스님을 대단히 받들고 있고 미팔군이 외국에 주둔하는 이래에 아무데라도 명예사령관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큰 스님을 명예사령관으로 초대를 한다든가 또 일본 사람이 일본 천태종이 관록이 있습니다만은 천태종의 최고 본선 주지가 다이갱이라는 분이 스님한테 와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아갈 정도로 그러니 외국의 불교나 외국인들이 이 스님을 우리보다가 아주 대단히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하고. 스님은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 외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외 포교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 경보 스님은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고 코리아란 이름을 심어주었다. And I'm signing you the blessing given to me personally and all the experience to you. 스님은 동양과 서양,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였다. 그분이 미국을 갔을 적에는 미국의 영어로서 모든 불교계를 대화를 했고 또 태국이라든지 그런 일본을 갔을 적에는 일본어를 말을 다 했고 중국으로 갔을 적에는 중국어로서 다 답변을 해가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불교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태국 가면 태국 말씀도 곧 하시고 스리랑카 가면 또 스리랑카 말씀도 곧 하시고 영어도 곧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감히 그 생각을 못해. 각국마다 가서 거기에 말을 아주 능통하게 통역은 안 되지만은 거의 다 하신다고. 그 당시에 그 연배에 5개 국어를 능통하신 그 바탕에서 포교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스님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포교를 이 시대에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90년도에는 WFB 세계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셔서 세계 불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불교, 한국의 선불교, 한국의 장엄한 사찰의 모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우리나라 불교와 우리나라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심은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붕 서경보 스님은 191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할아버지는 가까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평범한 가정의 장손이었다. 그러나 경보 스님은 평범하지 않았다. 6세 서당 공부를 시작해 15세에 학동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기도 했다. 만든다든지 스님은 80이 넘어서 고향 제주를 찾은 일이 있다. 요 구석에다가 감귤나무 서너 개 심어가지고 이거를 장래를 바라본다는 게 되겠냐. 그 집이 어딘가? 저 위에 삽니다. 위에 살지. 예, 그때 예. 아이고 그 고모님이 상당히 그 불신이 강했는데. 네, 돌아가셨어요. 예. 지금 한잔 하고. 한 잔. 예. 경보 스님의 불교 인연은 이곳 법화사에서 시작됐다. 한항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청년 경보에게 불교는 새로운 세상이며 궁극의 가르침이었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출가했다가 계를 받기도 전에 되잡혀 오기를 수차례. 19세 때 겨우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삼방불사에서 강해올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경보 스님은 고승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기도를 위해 이곳 산방불사를 자주 찾았다. 삭발수계한 인연터이기도 하지만 경보 스님이 세계 불교의 원력을 세운 것도 이곳 산방불사에서였다. 내가 여기서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이 한라산, 백록담, 상봉이 화산이 폭발되면서 이쪽에서 떨어졌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라산 상봉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여기로 출발해가지고 세계의 중심되는 그러한 수도를 해야겠다. 높은 경지에. 그래서 고행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푸른 용맹심으로 고행이란 생각도 없이 정진했던 곳이다. 가행 정진의 수행력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람들은 세계 법왕이 된 경보 스님의 수행터를 보고 싶어 했다. That time small temple inside. But now no. Somebody say Bodhidhamma study there. Bodhidhamma study there. And 700 years ago. 경보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존경심은 수행터 곳곳을 살뜰히 갖고 놓았다. 제주도의 많은 동굴이 그렇듯 석굴암도 근대에 발견된 동굴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의 수행처다. 국내외 여행이 잦았던 탓에 수행처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경보 스님이지만 석굴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참선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동굴의 불상을 모시고 여법한 도량으로 갖고 놓았다. 경보 스님은 틈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석굴암을 찾았다. 동굴 법당에서 듣는 법문은 더욱 오롯이 다가오곤 했다. 이곳은 서경보 선생님께서 석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적마다 참선을 하시고 또 상자들한테 수행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공부, 대자윤의 길을 발원한 삼위승에게 제주도는 좁고 답답했다. 삼위계를 받은 그해 가을, 경보 스님은 선지식을 찾아 무트로 나갔다.
당시 화엄사에는 3대 강백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진흥 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진흥 스님을 따라 화엄사에서 위봉사로 옮겨간 경보 스님은 위봉사 주지였던 춘담 스님으로부터 일봉이란 호를 받게 된다. 위봉사에서 사집과를 마친 경보 스님은 서울 개운사로 자리를 옮긴다. 개운사에는 당대 최고의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경보 스님은 매사에 근면 성실했다.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의 근면성을 학자의 제일덕성으로 평가했다. 도량석 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도량석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법다에 앉으셔서 2시간 정도씩 참선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또 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외국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책은 노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가방째 들고 다니세요. 예. 이제 가령 예서 침실이 있을 때 주무실 때 거기 침실에 들어가 보면 노상 책을 보시는 분이죠. 예.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박한영 스님은 경보 스님을 오대산 월정사로 보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전가한 것이다. 경보 스님은 월정사에서 경문을 강의하는 한편 상호남을 오르내리며 방아남 스님께 참선 지도를 받았다. 31팍의 약관의 나이였지만 선교를 두루 닦은 경보 스님의 선기는 남달랐다. 하남 스님께 탁마하던 그 시절 경보 스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역설했다.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출가한 마음을 열반에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고, 2번째는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 중생이 찾아왔을 적에는 나의 전생의 부모 형제가 찾아온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3번째는 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모한 신도들이 불제자들이 갖다 놓은 시주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전 세계를 다니든 대한민국이든 꽃밭을 하나 만들든지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열반에 들면 부처님의 일을 다 했는가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불교의 안목만 깊어진 것이 아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병으로도 신혈에 시달릴 때 어린 동자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고 병든 몸을 간호해 주었다. 2번이나 문수 동자를 친견하는 신앙 체험을 하기도 했다. 경보 스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월정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동국대 4년을 졸업하고 경남일보 논설위원을 거친 뒤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일 때도 그의 배움은 그치지 않았다. 평상시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 그 학구열이 강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가지 그냥 해서 자기 학문에 끝나면은 그걸로서 만족하는데 이분은 학문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스님의 끝없는 학구열은 세인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또 이 행사를 오늘부터 치르시기에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런 큰 행사를 가지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일봉 스님의 날을 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끝이 뒤에서 생각이 남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박사 학위는 처음에 그 콜롬비아 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을 받고 네. 각 대학에서 한 6개월 동안씩 그 선 강의를 하다가 네. 끝에 가서 그 필라델피아 주에 네.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템플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네. 종교학을 동양관계 종교를 강의해달라. 네. 그래서 그 교양학 과목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만 해도 그 논문을 내야 합니다. 네. 네, 논문을 직접 점수를 따야 되거든. 네. 교수하면서 동시에 내가 강의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받은 것이 그 철학 박사입니다. 네.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처음 그때만 해도 한국 승려가 네.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네. 한국 불교는 전현재류였어요. 세수 56세 때 박사학위 논문에 통과했다.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경보 스님을 초빙해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스님의 신분으로는 경이로운 행보였다. 한국 최초로 승려가 불교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승려로서는 가장 덕망과 학식을 갖춘 스님으로 그 대표되는 그러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경복 큰 스님을 옆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행자이면서 대단한 또 포교사였다고 해요. 학자이면 이제 수행자고 학자면서 포교사였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세계적인 학생이며 포교사였던 경보 스님의 꿈은 세계 불교의 단합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불교의 중심축을 세우고자 했다. 종단마다 나라마다 제각각인 불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인류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불교 단합은 인류 평화의 첩경일 것이다.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해 헌신하던 경보 스님은 한일 불교 대회로 그 초석을 놓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불교 대회가 열렸다. 한일 불교 대회는 양국의 묵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했다.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가 첫째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은 꼭 버버시라 하면 하늘 차례가 하면 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이 양반 버버가.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면 스리랑카와 한국과의 관계가 서로 불교로 인한 그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불교 문화로 인한 하나, 이런 이제 그 말씀에서 세계에는 불교도들의 힘으로 전쟁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그건 하나 되면 전쟁 없어진다는 거죠. 세계 불교 단합을 위한 서경보 스님의 노력은 1990년 제17자 세계 불교도 대회 한국 유치로 1차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서울 대회는 성공적이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스리랑카에서 세계 법왕청 설립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전 세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16개국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부처님의 탄생지니까 그 인도에서 그게 이제 6월 달이래요. 6월 달에 이제 그 세계 법왕으로 공식 이제 서경보 이제 스님을 추천을 했지요.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스리랑카에 가서 그때는 세계 전체 모여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 취임식인데 그걸 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극적인 공식이지요. 세계 법왕 취임식은 세계 16개국 불교 지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명예로구나 세간의 명예와는 다른 성스러운 법의 자리였다. 스님으로선 세계 평화를 위한 방편의 자리였다. 경보스님이 법왕에 초대된 그해, 일본은 경보스님을 초대해 법왕 초대 환영 법회를 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세계 법왕의 자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세계 초대 법왕 경보스님의 유일한 자산은 자비심이었다. 한 번은 어느 세계 대회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연결이 잘못돼서 홍콩에서인가 쉬게 됐는데, 그 없는 나라 대표들에게 전부 보시하시고 숙박비가 없으시더라고요. 세계 법왕에 오르기 전 1988년 경보스님은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조계종 스님으로서 종단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경보스님이 새로운 종단을 만들고 스스로 종정에 오른 것이다. 경보스님은 모든 이들을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이 필요했다. 불교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제가법사도 필요하고 제가승단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성교제의 종지는 재단을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 각 사찰에 그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맹기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자신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라도 어느 사찰에도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맹밀어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종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단을 어느 종단이고 이것 차별을 안 하시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의 차별도 없다.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라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경보스님은 기존의 종단을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열린 종단으로 일붕 선교종을 창종했다. 경보스님의 원력을 말해주듯 일붕사 곳곳에는 스님의 비문과 시비가 도열해 있다. 그때 이제 전통 불교는 이제 그 불명히 지켜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불교의 방향은 이제 다 이제 필요로 했죠. 이제 전통 불교만 세워가지고는 현대 이제 그 생활 불교가 아마 좀 어렵고, 또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이 적응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그거만큼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가 필요할 때는 대체성도 필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스님들이 또 법사들이 많아야 곳곳이 다 포교가 되어서 할 수 있다. 경보스님이 자주 들러 머물고 수행했던 관음사에도 스님의 동상과 비석이 모셔져 있다. 일붕 선교종은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닦아나간다. 선교 쌍수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행법이기도 했다. 신도가 있어야 불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항상 부처님 대하듯 해서 이 포고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 가서 우리가 불교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직 불심이요. 딴 생각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만들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종단 스님들이 오해를 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 생각은
이 종단 분규 때문에 불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종파 범불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봉선종인데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종파만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경보 스님의 순수함과 걸림없는 행보는 기네스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최다 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 기원비, 최다 선필 등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모 기독교 대학 총장께서 110개를 받으신 기록이 기네스북에서 봐가지고 아마 거기서 또 나는 이분보다 더 능가해야 되겠다. 이분을 제쳐야 되겠다. 아주 큰 스님께서는 이 집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각국 대학교에서 초청하면 강연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이제 또 명예박사학위를 이제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세계 최다 기록이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는 강연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6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126번의 자비행이며 보살행이었다. 경보 스님의 포교 원력은 왕성한 저술 활동에서 볼 수 있다. 일반이 볼 수 있는 불교책이 드물던 시절 불교란을 채운 것은 스님의 책이었다. 경보 스님은 경전 번역을 비롯해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남겼다. 여행길에서도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한시 쓰기를 즐겼다. 그분이 저서를 많이 냈는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국민에게 교육을 가리키듯이 불교 방식 중고등학교, 대학원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가리키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정치권 내 속한 학교들과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종교에 치중한 열정적인 학문 저서가 많아요. 심지어 남산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큰 스님의 그 책을 보관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그 정도로 큰 스님께서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교 포교에 많이 기여해왔죠. 스님의 붓글씨체는 독특하다. 주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선의 힘이 더해진 것이 일붕선필이다. 서당에 다니던 7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했던 경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50만 장을 썼다. 희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문 서예가들도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는 그 글 쓸 때 글 쓰는 방법,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선을 좀 하고요. 흡기라고 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배꼽 밑에 세치되는 하단전혈에 그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팔로 뽑아내가지고 그래 바로 그 붓끝으로 직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쓰는 것이 저 작품의 그 특징이고 또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붓글씨는 스님의 수행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붓을 들었다. 걸림없고 활달하면서도 거침없는 속필이었다. 제자가 먹을 가려대기 힘들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스님의 선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인생길을 밝혀주는 진함이며 화두였다. 큰 스님께서는 아마 많은 그 시호를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일봉선언에 주석할 때 이제 참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에 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큰 스님이 또 시호를 부탁하면 그냥 호텔에서도 바로 그냥 지품목을 가져다닙니다. 비서가. 그러면 그 호텔 방에서도 바로 그냥 시호를 그냥 쓰시죠. 이제. 스님은 방방 곳곳에 평화통일 기원 시비를 세웠다. 통일 기원 시비는 경보 스님의 통일 염원이기도 했지만 스님의 또 다른 포교 방법이었다. 시비에는 통일 염원뿐 아니라 불교 문구를 적어넣어 불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처에 세워진 경보 스님의 통일 기원 시비가 오래된 우리의 염원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가의 그 분단된 아픔을 그 생각하시다가 여러 민족들의 그 혼을 담아서 전국 유명 각지에 그 통일 기원을 발언하는 그런 비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적에 곧 우리나라의 통일이 빨리 앞당겨 줄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확고한 정신으로 그 통일 기원비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봐도 그런 스님이 역사적으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에 대한 찬양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저서와 많은 기념비와 그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위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마침 강경한 육체적인 뒷받침과 정신적인 앞장섬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희대의 인물이 아니면은 이제 불보살의 화연이라고 볼까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절에 앉아 법문하는 것보다 시비 하나 세우는 것이 뜻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통일기원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스님의 평화통일 원력에 동참했다. 스님은 인연을 맺는데 상이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미래불 대하듯 말조차 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살이든가 또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걸림없이 오셔가지고서 존댓말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얕은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또 기감이 되고요. 언제든지 제일 앞에 있는 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처리하라. 그게 이제 그 손님으로 가도 나는 손님이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인하라. 확인했거든 직접 처리하라. 이런 거를 하나 안 빼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보 스님은 세상사에 푸르게 깨어있는 선각자였다. 흐트러짐 없는 가행 정진으로 많은 일에 도전했고 이루기 어려운 일을 실현시켰다.
첫째는 중은 마음의 부처를 보려면은 항시 마음이 건선해야 된다. 겸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 모시고 한 12년 동안 모시면서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 찬미하시고, 늘상 새벽 4시만 되면은 당신의 그 방의 문을 개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벽 4시만 되면 큰 스님과 찾아뵐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시, 밤 10시를 하나고 많은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뒷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그 명쾌한 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보 스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턱이 없는 큰 스님이었다. 해외 포교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불교를 알렸다. 열정적인 불교학자로, 수행자로, 때론 승려 외교관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83년이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원력의 힘이었다. 이 축사하시다가 탁 내란지신단 말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셨어.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이게 그 간염이 됐는데, 다 사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생을 지속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져요. 강단에서 주저앉기 전까지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경보 스님은 1996년 6월 25일 열반에 들었다. 유엔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상태였다.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불교도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살랐던 일붕 서경보 스님이 원적에 든 것이다. 스님은 원력처럼 단단한 사리만 남겨놓고 이생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심어놓은 세계 평화의 원력은 일붕 선교정 후학들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음신 손을 잡고 양손에 반복 손을 잡고. 일붕 서경보 스님. 스님의 삶 전체는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른다. 경보 스님이 가리킨 달을 보는지 손가락만 보는지는 후학들의 문제다. 후학들이 올곧게 달을 향해 걸을 때 걸출했던 시대의 인물 일붕 경보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포용력과 자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다.
마음은 불인 문자 견성성울이라 말과 문자를 열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정신 통일을 시키고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깨치면은 도를 통하거든. 견성성불. 견성성불 하면은 모든 것이 모두 통달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근본이고 마음으로서 통달하는 것이 선이고 법문 듣고 경을 보고 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우고. 그렇습니다.